이게 말이 되냐고. 어디 한국 따위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미국 상원의원. 하지만 3년 후 트럼프는 전 세계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85만 톤짜리 쓰레기 더미. 미국은 40년간 골칫덩이라 불렀고 한국은 30억 달러 광산이라 불렀죠.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깟 쓰레기 더미가 광산이라고? 콜로라도 현장에서 코웃음 치던 제가 지금은 한국 기술 전도사가 됐습니다. 미국에도 없는 기술이 어떻게 한국엔 있었던 걸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까지 무릎 꿇고 배워야 한다고 나섰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 상무부 25년 경력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미국은 틀렸고 한국이 옳았던 것을요. 2022년 10월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주 레드록 채굴지구에 서 있었죠. 미국 상무부 광물자원국 선임 정책관으로서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1980년대 폐쇄된 구리 광산 잔해를 확인하러 온 건데 솔직히 이런 현장 실사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 직접 가보라고 했습니다. 뭔가 특이한 제안이 들어왔다면서요. 현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뒤섞인 슬러지 같은 물질이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만한 면적에 쌓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산업 쓰레기였죠. 구리와 아연을 정제하던 재련소가 환경 규제를 못 이기고 문을 닫으면서 남겨진 찌꺼기였습니다. 총 85만 톤이 넘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제 말고도 사람들이 있더군요. 동양인 5명이 폐기물 더미 앞에서 뭔가 측정 장비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인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국에서 온 실사팀입니다. 이 폐기물 매입을 검토 중이라던데요. 한국이라고요? 네. 어제 도착해서 하루 종일 샘플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그 나라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쓰레기를 사러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 2명과 함께 한국 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전자 측정기로 폐기물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인 제프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쓰레기 수거는 무료예요. 굳이 한국에서 올 필요 없었는데. 한국 팀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침착한 눈빛이었죠.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원을 확인하러 왔어요. 자원이요. 여기가요? 제프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건가 싶었죠. 네, 저희 분석으로는 이 폐기물에 상당량의 희토류와 유가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는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실례지만 어느 회사에서 오셨죠? 한국의 자원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저는 기술이사 김철수입니다. 아, 재활용 회사. 그럼 플라스틱이나 고철 같은 거 처리하시는 건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 폐기물에서 희토류와 유가금속을 추출합니다. 도시광산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광산이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25년간 광물 자원 분야에서 일했는데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려진 전자제품이나 산업 폐기물 속에는 천연 광산보다 더 높은 농도의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시 캐내는 겁니다. 여기 이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제 동료 마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캐낸다는 겁니까? 금이라도 나옵니까?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구리, 아연,
그리고 히토류 17종 중 15종이 나옵니다. 김철수는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성분 분석표가 떠 있었습니다. 구리 함량 3.5%, 아연 6%, 금은 톤당 0.8g, 히토류 복합물 약 2%, 85만 톤 전체로 계산하면 상당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저 수치가 맞다면, 그리고 정말로 추출이 가능하다면,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만약 여기 그렇게 귀한 게 묻혀 있다면, 미국 기업들이 진작에 손댔을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복합 폐기물에서 금속을 분리해내는 게요? 김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3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네.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자원 순환 기술에 투자해 왔어요. 저희는 그 기술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이거나 사기였어요. 한국이 30년 전부터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대국인 미국은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공식 제안서를 본사로 보내주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적으로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제프와 마크가 제 옆에서 킥킥거렸어요. 저 사람들 진짜 웃기네요.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섰대요. 한국이 쓰레기나 치우러 왔으면 됐지. 무슨 자원 어쩌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배워야 할 나라였지. 우리가 배울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2주일 후, 제 책상 위로 한국 기업의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안서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때문이었죠. 매입 희망 가격 30억 달러. 콜로라도 폐기물 85만 톤을 30억 달러에 사겠다는 겁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골칫덩이라고 부르던 쓰레기가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제안서를 들고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인 로버트 맥케인 국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이거 진짜 확인한 건가? 30억 달러라고? 네, 국장님.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전체를 읽어보니 모든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낸 문서는 무려 120페이지에 달했어요. 그 안에는 폐기물 성분 분석표, 추출 가능한 금속 목록, 예상 수익률, 그리고 기술 공정도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죠. 로버트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리 2만 9천 톤, 아연 5만 1천 톤, 금 680kg, 은 3.4톤, 그리고 히토류 복합물 1만 7천 톤이라. 이게 다 저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있다는 건가? 그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히토류 17종 중 15종이 나온다고? 데이비드, 이거 알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도 겨우 10종 정도밖에 못 캐내는데.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마운틴 패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이에요. 그런데 콜로라도 쓰레기 더미가 그보다 더 다양한 히토류를 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 생각엔 이거 사기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좋아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일단 만나는 보지. 직접 들어봐야 알 거 아닌가. 일주일 후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5명이 왔는데 콜로라도에서 봤던 김철수 기술이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로 나선 사람은 박민준이라는 CEO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박민준은 악수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소중하실 테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콜로라도 폐기물 85만 톤을 30억 달러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 50억 달러 상당의 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50억을 뽑아내는데 왜 30억만 주겠다는 겁니까? 처리 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 건설, 인건비,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저희 수익은 약 10억에서 15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쓰레기에서 50억을 뽑아낸다고요? 박민준 대표님, 솔직히 저희는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왜 미국 기업들은 40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박민준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술이 없으셨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료들 앞에서 한국인이 미국에 기술이 없다고 말한 거였죠.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기술이 없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데 쓰레기 처리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박민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합금속 분리 기술이 없으신 겁니다. 미국은 단일 광석 재련엔 강하죠. 구리 광석에서 구리만 뽑고 철광석에서 철만 뽑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화면에 복잡한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식과 분리 과정이 도식화돼 있었어요. 이 폐기물엔 구리, 아연, 금, 은, 희, 토류가 전부 섞여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녹인 다음 하나씩 선택적으로 분리해야 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구리를 분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아연을 분리하고, 세 번째에서 희, 토류를 추출합니다. 각 단계마다 휘 조절, 온도 제어, 전기분해 조건이 전부 달라요. 김철수 기술이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는 휘 4.5, 섭씨 85도에서 전기분해하면 분리됩니다. 하지만 희 토류는 휘 8.2, 섭씨 120도 고압 환경이 필요하죠. 이런 조건들을 정확히 알아야 추출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는 수천 번의 실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화학 전공이 아니라 전부 이해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기술이 아니었죠. 그럼 한국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축적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부가 자원 순환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정했을 때부터요. 미국은 그때 뭘 하고 계셨죠? 그 질문이 저를 찔렀습니다. 1990년대요. 그때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고 자축하던 시기였어요. 제조업은 중국으로, 멕시코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금융과 IT에만 집중했죠. 로버트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30년이요. 그럼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미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철도, 구리도 전부 수입해야 하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했어요. 한 번 들어온 자원은 절대 버리지 말자고요. 김철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죠. 천연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금은 평균 5g입니다. 하지만 폐휴대폰 1톤에서는 300g이 나와요. 6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산을 찾으러 산을 파헤치죠. 정작 금광은 도시에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배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콜로라도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구리 광석은 보통 1에서 2% 함량이에요. 그런데 이 폐기물은 3.5%입니다. 더 진한 광석인 거죠. 게다가 희토류까지 들어있어요. 이건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 저 사람들 말이 맞다면
미국은 40년 동안 금광 위에 앉아서 그걸 쓰레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한국이 30년 걸린 길을 미국은 아마 15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인재도 많고 연구 인프라도 좋으니까요. 15년이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022년에 겨우 칩스법을 통과시키셨잖아요. 반도체와 핵심 광물 기술 육성 법안이죠. 좋은 시작입니다. 근데 한국은 1990년대에 이미 시작했어요. 30년 차이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칩스법이요. 우리가 최근 그렇게 자랑스럽게 통과시킨 그 법안이 한국보다 30년 늦었다는 겁니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로버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년이나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30년 차이. 한국은 1990년대부터 준비했고, 미국은 2022년에야 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원 재활용 산업 역사를 찾아봤죠. 그리고 발견한 내용에 소름이 돋았어요. 1992년 한국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자원 수입 비용이 국가 경제를 압박하자 1999년 본격적으로 도시광산 연구소를 설립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그 시기 미국은 뭘 했을까요? 저는 우리 부서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제조업 해외 이전 정책을 추진했어요. 인건비가 싼 중국과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죠. 2000년대엔 IT 버블과 금융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 측 기술진의 상세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관계자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철수 기술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합금속 분리 기술의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스크린에 거대한 공장 내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탱크들과 복잡한 배관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한국 울산에 있는 저희 재활용 시설입니다. 연간 120만 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죠. 여기서 나오는 금속은 순도 99% 이상입니다. 에너지부 관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도 99%요. 천연 광석 재련보다 높은데요? 맞습니다. 폐기물 속 금속은 이미 한번 정제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섞인 걸 분리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천연 광석보다 불순물이 적죠. 김철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화학 공정도가 나타났어요. 핵심은 선택적 침전 기술입니다. 용액의 산성도를 조절하면서 금속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구리는 V4.5에서 침전되고 아연은 V6.2에서 침전됩니다. 희토류는 V8.5 이상에서 분리되고요. 이 조건들을 정확히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3만 회 이상의 실험입니다. 3만 회요? 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매일 실험했습니다. 온도, 압력, 비, 교반 속도,
용매 종류 등 모든 변수를 바꿔가며 테스트했죠. 그 결과 각 금속별 최적 조건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11년 동안 3만 번의 실험이라고요? 그건 거의 미친 집념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김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10년은 적자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손해를 봤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텼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생존 문제였으니까요. 김철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자원은 거의 없죠. 석유 수입 의존도 100%, 철광석 100%, 구리 98%입니다. 만약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수입이 끊기면 우리 산업은 6개월 안에 멈춥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한 번 들어온 자원은 절대 버리지 말자고요. 계속 돌렸으면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이요. 한국은 자원 재활용만으로 2년치 산업 자원을 확보해뒀다는 겁니까? 박민준 대표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죠. 석유도 있고, 구리도 있고, 희토류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비중 변화입니다. 1990년 미국의 제조업 GDP 비중은 18%였어요. 2020년엔 11%로 떨어졌죠. 같은 기간 한국은 22%에서 28%로 올랐습니다. 제조업을 해외로 보내면서 미국은 재련 기술자들도 함께 잃었어요. 구리 재련소가 문을 닫고 아연 정제 공장이 사라지고 희토류 가공 시설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기술은 사람과 현장에 있습니다. 공장이 사라지면 기술도 사라져요. 저는 그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팔아버린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철수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까? 김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톰슨 국장님, 한국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한 나라거든요. 우연에 기댈 여유가 없어요. 모든 게 계획이고 준비였습니다.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간 비결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네.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내일 당장 자원 수입이 끊기면 어쩌나,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버티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생존자의 눈빛이 있었어요. 반면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잊어버렸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콜로라도 프로젝트 진행해야 합니다. 자네 확신하나?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내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해요. 우리에겐 그 기술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네. 내일 보고서 올리게. 근데 데이비드, 자네 많이 변했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이 저를 바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준비된 국가는 아니었으니까요. 콜로라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상원산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했죠. 저는 로버트와 함께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명확했고 미국에 손해될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3년 2월
프로젝트 승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데이비드, 큰일 났네. 상원에서 제동 걸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1차 검토는 통과했는데요. 텍사스 출신 마크 존슨 의원이 문제 제기했어. 미국의 자원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거 자원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설명 안 했습니까? 설명했지. 근데 존슨 의원이 듣질 않아. 자기 선거구에 텍사스 시에라블랭카 히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 한국 기술 들여오면 자기 지역구 일자리에 타격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라블랭카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어요. 본격 생산까지 최소 5년은 걸릴 예정이었죠. 반면 콜로라도는 한국 기술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야겠어.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 열린대. 거기서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해. 청문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민준 대표에게 연락해서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상원 건물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엔 언론과 로비스트들이 빼곡했어요. 저와 박민준은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죠. 위원장인 수잔 밀러 상원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콜로라도 재활용 프로젝트 승인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톰슨 국장,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콜로라도 폐기물은 40년간 방치된 산업 쓰레기였습니다. 처리 비용만 연간 $800만 들어갔죠. 한국 기업이 이걸 $30억 사가겠다는 겁니다. 마크 존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 그럼 우리가 직접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기업을 불러드립니까?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에 기술이 없다는 말은 의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죠. 존슨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데 고작 쓰레기 처리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합금속 분리 기술입니다. 의원님, 텍사스 시에라블랭카 프로젝트 아시죠? 거기 히토류 광산 개발에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존슨 의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약 $18억 정도입니다. $18억 투자했는데 아직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한국 기술이면 1년 안에 가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에라블랭카에서 나올 히토류는 17종 중 10종입니다. 콜로라도 폐기물에선 15종이 나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로 비교하니 명확해진 거죠. 밀러 위원장이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박민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한국 울산 재활용 시설의 실시간 가동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가동 중인 저희 시설입니다. 시간당 50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죠. 여기서 나온 구리 순도는 99.8%, 히토류 순도는 99.5%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린다 파커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대표, 한국은 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수익성이 좋았습니까? 박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15년은 적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씩 지원했죠.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생존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자원 수입 의존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100%, 철광석 100%, 구리 98%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만약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수입이 끊기면 우리 산업은 멈춥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90년대에 결정했어요. 한 번 들어온 자원은 절대 버리지 말자고요. 존슨 의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사러 왔다는 겁니까? 박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라고 부르시는 그것 속에 30억 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미국 기업들은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준비했어요. 미국은 2022년에야 칩스법을 통과시켰죠. 30년 차이입니다. 저는 박민준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의원님들, 시에라블랭카 프로젝트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속 진행하되 콜로라도는 한국 기술로 당장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워서 10년 후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파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요.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존슨 의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15년 후엔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중국이 가져갈 겁니다. 중국도 한국 기술을 노리고 있거든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자원순환 경제로 가야 합니다. 파커 의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밀러 위원장이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콜로라도 프로젝트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 17명 중 1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는 수였죠.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여러 의원들이 박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네고 자기 지역구에도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기술은 편견을 깨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진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거대한 재활용 시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로버트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핵심 자원이에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소죠.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의 70%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미국, 유럽,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거야. 표면적으론 환경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다들 알잖아. 이건 경제 전쟁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자원 재활용으로 협력하는 걸 견제하려는 거였죠.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야. 독일 자동차 업계는 벌써 비상이 걸렸고 일본은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어. 우리 국방부도 발칵 뒤집혔고 문제는 대체 공급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호주나 캘리포니아에도 히토류가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적었어요. 중국 물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갑자기 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한국은 자원 수입이 끊겨도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엔 대안이 있는 걸까요?
국장님, 제가 박 대표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뭐하러? 한국도 중국 키 토류에 의존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바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미국에 있었어요. 콜로라도 현장을 점검하러 왔다가 며칠 더 머물고 있었죠. 박 대표, 중국 키 토류 소식 들었습니까? 네,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터졌네요. 예상했다고요? 당연하죠. 중국 입장에선 우리가 자원 재활용으로 독립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압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저희가 30년간 준비해 온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톰슨 국장님, 지금 시간 있으시면 만나서 얘기할까요? 1시간 후 워싱턴 DC 시내 카페에서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지도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표시된 지도였는데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희토류 공급망입니다.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희는 이미 이 모든 곳과 계약을 맺어놨어요. 저는 놀라서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공급처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죠. 물론 중국보다 생산 단가가 높긴 합니다. 평균 20% 정도 비싸요. 하지만 안보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싼 겁니다. 박민준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흐름도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재활용 희토류예요. 폐스마트폰, 폐컴퓨터, 폐전자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이죠.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희토류의 30%는 이렇게 재활용된 겁니다. 30%나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년 후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는 20% 이하로 떨어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부터 말이죠. 미국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자원안보협력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의 재활용 기술, 일본의 정밀가공 기술, 미국의 대체 광산 개발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배제가 아니라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중국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70%를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걸 30%로 낮추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거였죠. 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마 백악관도 관심 가질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보고를 받은 로버트는 즉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연락했고 사흘 후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가 최근 몇 달간 희토류 증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거요. 하지만 그건 모두 국내 광산 개발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재활용 기술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한국은 10년 전부터 재활용으로 준비했고, 미국은 지금도 광산만 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어요.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에너지 장관이 모두 참석했죠.
그리고 특별히 박민준도 초청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제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무기화입니다. 우리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박 대표, 한국의 제안을 설명해 주시죠. 박민준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탈중국 자원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다변화된 공급망. 둘째, 재활용 기술 고도화. 셋째, 전략적 비축. 이 세 가지 축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였습니까? 10년 전 한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90%였습니다. 지금은 50%입니다. 5년 후엔 20%로 낮출 계획이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0에서 20이라니 놀라운 수치였죠. 그날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체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를 예상하고 준비한 나라였고, 미국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의 긴급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까? 박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광산 개발과 재활용은 다른 겁니다. 텍사스 시에라블랭카 프로젝트 아시죠? 지금까지 18억 달러 투자했는데 아직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전역의 전자 폐기물은 매년 700만 톤씩 쌓이고 있어요. 그 속엔 히토류가 한국의 10배나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0배요? 네. 미국 인구가 한국의 6배고 전자제품 소비량은 더 많으니까요. 만약 미국이 한국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면 5년 안에 중국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5년이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미국엔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첫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광산. 둘째, 엄청난 전자 폐기물. 셋째,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우방국이 바로 옆에 있죠. 한국 기술만 결합하면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뭡니까?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거예요. 한국 혼자서는 중국과 맞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나누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중국이 각계 격파할 겁니다. 하지만 연합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러트닉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국장, 실무 차원에서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콜로라도 현장에서 한국 기술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공정은 검증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미일 자원안보협력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러트닉 장관, 칩스법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트닉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칩스법에 설치된 상무부 금융 프로그램으로 선순위 담보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과 미국 내 재활용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죠. 박민준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제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미국 청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1년 과정으로 우리 연구소와 공장에서 실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기술은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현장에서 손으로 익혀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우리 젊은 인재들이 한국의 30년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여러 참모들이 박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고 추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악관이 한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에 저는 박민준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봤어요. 박민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타이밍이 맞았으니까요. 운이 아닙니다. 준비였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거라는 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미국을 돕습니까? 기술을 공유하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박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톤슨 국장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혼자서 중국과 맞설 순 없어요.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나누려는 겁니다. 함께 강해지자는 거죠.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었죠. 이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더 압박할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으니까요. 저는 그의 확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완전히 독립하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국가는 아니었죠.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철저히 준비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크기가 아니라 준비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한미일 자원안보협력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 기자회견을 주재했고 칩스법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죠. 그리고 저는 특별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25년 경력의 미국 관료가 한국에게 배우러 가는 특별 대사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강함은 인정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요. 특별 대사로 임명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메인 주제는 자원안보와 순환경제였죠. 출발 전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 레어스라는 히토류 광산기업에 16억 달러, 약 2조 3,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였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 지분 10%를 인수하고 칩스법으로 13억 달러 대출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2조 원을 쏟아붓는데 한국은 30년 전에 시작했다는 걸 미국인들은 알까요? 다보스 메인 세션장은 각국 정상과 기업 CEO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박민준,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무대에 올랐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톰슨 대사,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16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해답입니까? 부분적인 해답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미국은 광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시에라블랭카, 오클라호마 스틸워터,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까지 수조 원을 쏟아붓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광산은 5년에서 10년 걸려요. 반면 재활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재활용에 집중했습니다. 광산이 없으니까 도시를 광산으로 만든 거죠.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히토류의 30%는 폐전자 제품에서 나옵니다. 독일 자동차 CEO가 물었습니다.
재활용 히토류 품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천연 광석은 불순물이 많지만 재활용 히토류는 이미 정제된 상태예요. 순도 99% 이상입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객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새 현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제조업, 기술력, 자립심까지.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준비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어제 우리는 USA 레어어스에 1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가는 40% 올랐어요. 시가총액 5조 원을 넘었죠.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2조 원 쓸 동안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국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30년간 한 길을 걸었는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약속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원 독립을 이루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배우라고 말한 겁니다. 세션 후 저는 트럼프와 짧게 대화했습니다. 대사,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세요. 이건 미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카카.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그들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1년 전 콜로라도 현장에서 한국 팀을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박민준의 침착한 설명, 의회 청문회, 중국의 압박, 백악관 회의, 그리고 오늘 트럼프의 발언.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뀐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박민준과 산책하며 물었습니다. 박 대표, 한국은 정말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까? 대사님,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고, 약하니까 기술로 강해져야 했어요. 우리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30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었죠. 늦지 않았어요. 미국은 자원도 많고 인재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10년 안에 자립할 수 있어요. 저는 눈 덮인 알프스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준비로 재편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미일 자원안보협력체는 15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죠. 콜로라도 프로젝트는 미국 내 27개 주로 확대됐고, 유럽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였습니다. 지난 3년간 USA 레어어스 외에도 최소 6개 광물업체에 투자했어요. 텍사스 시에라블랭카 광산과 오클라호마 스틸워터 시설엔 한국 재활용 기술이 도입됐죠. 그 결과 미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70%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속은 연간 80만 톤을 넘어섰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4만 개였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히토류로 전 세계를 압박하던 그 중국이 말이죠. 오늘은 제 퇴임식입니다. 2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상무부 대강당엔 동료들과 한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준도 특별히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모든 기술을 가졌다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게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2022년 콜로라도 폐광산 앞에서 한국 팀을 비웃던 그날, 저는 몰랐어요. 그들이 30년간 준비해 온 나라에서 왔다는 거요.
쓰레기 속에서 30억 달러를 찾아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고요. 자원이 없으면 만들고, 기술이 없으면 30년 동안 개발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라고요. 지난 3년간 4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울산과 포항의 재활용 시설에서 땀 흘리며 배웠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 미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 그리고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이 늙은 관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25년 경력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해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박민준과 악수했습니다. 퇴임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준비된 국가였어요. 한국은 운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이야기를 담았죠. 1년 후 책이 출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국 순회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느 날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대사님, 저는 MIT 학생입니다. 책 읽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재활용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열정을 봤습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에 가면 박민준 대표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소식을 챙겨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까지 도시광산 기술을 전파하고 있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콜로라도 보고서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국은 지금도 중국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만남이 세계를 바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크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